찬미 예수님, 대학 끝에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비행기 타고 제주에서 왔습니다. 저는 지난 8월에 추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영화는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된 4대강 사업의 경과를 무려 17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적한 탐사 보고서 같은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17년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2008년도 말부터 4대강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던 이명박 정부는 많은 이들이 삼면이 바다로 쌓인 나라에서 무슨 운하냐, 말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자 대운하를 빼고 그 대신에 4대강 살리기라는 말로 바꿔치기를 해서 대대적인 4대강 준설 사업에 나섰었습니다. 이유는 홍수를 예방하고 가뭄 해소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학계를 비롯해서 사회 각계에서 4대강을 한꺼번에 뒤집어 엎는 행위는 우리 국토의 생태계 질서를 교란하고 회복 불가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4대강 본류는 홍수가 나지 않는 지역이고 해마다 수해를 심하게 겪는 것은 4대강으로 흘러 들어가기 전 상류 지류 쪽에 수해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준설이라는 것은 홍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강이라는 것은 고대에서부터 우리 인류 문명의 원천이고 모든 생명체의 고향인데 우리 국토의 전역을 누비는 4대강 강바닥을 동시에 뒤집어 엎어버리면 미래 우리 후손들의 자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일이라 교회도 이 문제에 무관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도 주교단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숙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을 정부 측 인사를 초대하고 또 반대 측 인사도 초대해서 그 추진본부장의 정부 측 입장과 해명을 들은 다음에 또 그 반대 의견을 가진 토목학 분야의 전문가들,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양측 이야기를 다 듣고 숙고의 과정을 거친 다음 우리 주교단은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 정부의 재고를 촉구하는 그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우리의 고언을 듣기보다는 정부 고위층 인사들을 총동원해서 전국 각 교구의 교구장들을 개별 방문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정부 입장만을 홍보하는 그런 설득 작전에 나섰습니다. 당시에 주교회의 의장을 제가 맡고 있었는데 저는 그 정부 입장을 두둔하는 고위층 천주교 신자들로부터
비전문가인 주교들이 뭘 아냐고 아주 그러면서 국가 정책에 그 아마추어들이 왜 감나라 배나라 하냐고 아주 상당한 훈진함을 제가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 전역을 수심 6m 이상의 그 강으로 바닥을 파내는 작업을 강행했고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보를 16개나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을 강바닥에 다 쓸어 부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관계하던 그 교육 분야, 복지 분야 여러 기구의 예산이 사정없이 깎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최승호 기자라는 분은 이 추적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4대강 사업 시작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우리 국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보고서를 화면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언론들도 보도를 해왔지만 보를 무려 16개나 만들고 수심을 전체적으로 다 6m 이상으로 유지해온 4대강은 강물의 유속이 현저히 떨어진 탓에 흐르는 강이라고 하기보다는 고여있는 호수에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4대강은 곳곳에서 녹조 현상을 일으키고 특히 보 가까운 유역에서는 강물이 다 퍼렇게 초록색으로 그 강물을 컵에 담아 보면 진한 녹차 라떼 같은 그런 색을 띠고 있습니다. 추적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제일 놀랐던 장면은 낙동강 어느 유역에서 강변에 연꽃 군락지가 형성이 돼서 연꽃들이 막 잔뜩 피어 있는 거예요. 연꽃이라는 식물은 잘 아시다시피 갇혀있는 연못에서 서식하는 식물인데 흐르는 강물에 연꽃이 피어 있다는 것은 그 강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녹조 발생이 점점 확대되면서 강우량이 적은 갈수기에는 그 녹조에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청정한 습지에 서식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해마다 여름철에는 4대강 곳곳에서 녹조가 발생하여 숨이 막힌 물고기들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서 둥둥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생태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낙동강 하류에서는 이런 독성 물질이 가득 섞인 강물을 그대로 받아서 광범위한 그 주변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연구진이 작년 8월 낙동강 중하류 2km 이내에 사는 주민들 9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분들 97명들에게 일일이 코로나 검사처럼 코 속에 면봉을 넣어서 그래서 그것을 검사를 해보니까 그
그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다 검출됐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녹조 가득한 낙동강물을 공급해서 생산한 쌀을 조사를 하니까 그 쌀에서도 똑같은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그 쌀은 전국으로 유통되어 흘러나가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는 거기까지는 아무도 아직 조사도 못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강을 흐르라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라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굽이굽이 흐르면서 주변 모든 생명, 온갖 미생물, 풀과 나무, 벌레와 물고기, 짐승과 새, 그리고 사람을 살리도록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온갖 생명을 살리도록 흘러가는 사명을 받은 그 강물을, 뚝을 설치해서 강물의 흐름을 막고 그 물을 고이게 하는 일은 생명에 반하는 일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요즘은 다 그런 보나 댐을 없애고 무너뜨리고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고 습지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강물을 막지 않고 흐르게 하면 썩었던 그 물들도 다시 깨끗하게 투명하게 살아나고 생명체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4대 강도 곳곳에서 보에서 물을 흘려보낸 곳에는 그런 현상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교종 베네딕토 16세께서는 회칙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그 교서에서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원료 그 이상으로 소중한 창조주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이러한 자연에는 그것을 무분별하게 착취하지 않고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과 기준을 알려주는 공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공식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자연 환경 속에 그 새겨져 있는 그 공식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모든 피조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 차례 입만 열면 강조하셨습니다. 커다란 유기체, 지구는 커다란 유기체, 하나의 생명체인데 우리 지구 안에는 토양과 물과 대기 같은 무생물, 그리고 미생물과 곤충, 풀과 나무, 물고기와 새, 동물과 사람이 그냥 거기 우연히 따로따로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 속에 창조주의 치밀한 설계로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속에 그려진 이 은밀하고도 아름다운 설계도와 공식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개발과 수탈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아무리 국가 공권력이라고 해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무지요 횡포임을 우리는 세상에 알리고 경고해야 합니다. 제가 제주에 사는데 제주 강정마을에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아름다운 강정 바다를 훼손한 해군기지 건설에 저항하면서 매일 거리 미사를 지내시던 문정현 신부님이 요즘 얼굴이 안 보입니다. 어디로 자취를 감추셨나?
그분이 제 앞에서도 분명히 강정에 뼈를 묻겠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셨나 했더니 요즘은 새만금 가서 신공항 건설 반대를 외치고 계십니다. 정부에서 신공항을 지으려고 하는 그 장소에는 새만금 간척지에서 아직 생명체들이 숨쉬는 마지막 갯벌, 수라 갯벌이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노태우 시절부터 방대한 갯벌을 매립하여 대단위 농지를 확보하는, 쌀농사를 짓겠다고 농지 확보를 한다는 게 그 100% 목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반밖에 매립이 안 됐고, 방조제를 만들어서 바닷물이 차단된 곳은 물이 흐르지 않아 고약한 썩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부패한 호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에서 아직 바다와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생태계가 보존되고 있는 수라 갯벌은 많은 어패류와 새들이 서식하는 보금자리로 자연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리는 철새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철새들 중에 큰 뒷부리 도요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 새의 이름은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복상해 주십시오. 큰 뒷부리 도요새. 큰 뒷부리 도요새. 이 큰 뒷부리 도요새 몸통 아래쪽은 그 밝은 주황색이고 등 위는 이렇게 검틱틱한 그 흰색이 약간 섞여 있는 그런 갈색입니다. 몸통이 40cm 길이 있고 비둘기보다는 약간 크고 그 다리도 길고 그리고 그 부리가 이렇게 길게 뻗어 나와서 약간 위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부리 끝에 예민한 신경 조직이 있어서 부리를 갯벌 속에 찔러놓고 먹이를 잘 찾습니다. 원래 이 큰 뒷부리 도요새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서식하는 그 새들인데 거기를 출발해서 북쪽 끄트머리 북극 근처에 알라스카와 시베리아 북쪽까지 날아가서 거기서 번식기를 갖고 다시 남쪽으로 최장거리 비행을 하는 그런 철새입니다. 큰 뒷부리 도요새는 북쪽으로 올라갈 때는 중간에 딱 한 번 멈춰서 쉽니다. 그 딱 한 번 멈춰서 쉬는 게 어딘가 우리 서해 갯벌 수라 갯벌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북쪽에서 새끼를 낳고 다시 이제 그 자식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뉴질랜드까지 가는데 그때는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날아갑니다. 12,000km를 그냥 한 번도 안 쉬고 날아갑니다. 이 서해 갯벌에는 지금 말씀드린 큰 뒷부리 도요새뿐만이 아니라 쇠제비 갈매기, 황조롱이, 검은머리 갈매기, 큰 기러기, 검은머리 물배새, 금개구리, 저새 등 24만여 종류의 철새, 24만 마리의 철새들이 수라 갯벌에서 쉬고 먹고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리고 북쪽으로 날아가고 합니다. 이 지구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지탱해주고 있는
아주 하느님의 정말 걸작품 피조물입니다. 이들이 와서 머무는 수라 갯벌은 현재 군산공항에서 약 1.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군산공항은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수도권에서도 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공항 이용도가 현저히 낮고 항공사들이 취향을 기피하는 그런 공항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작년도에 그 군산공항이 5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척에 있는 그 수라 갯벌에 아직 수많은 생명이 기적적으로 살아 생존하고 있는 그 수라 갯벌을 메꾸어서 신공항을 짓겠다는 발상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개발 위주의 성장주의에 매몰된 가치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너무나도 몰지각한 계획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새만금이 처음에 시작될 때 다 농토를 만들겠다, 100% 농토를 만들겠다고 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지금은 메꿔가지고 농토로 이렇게 구분된 거는 한 30% 정도고 나머지 70% 가까운 곳은 무슨 관광단지, 산업단지 이런 걸로 목적을 다 바꿔가지고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 새만금 사업에 다 개입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계획이 갈짓자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면서 그냥 덮어놓고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신공항 프로젝트라는 곳이 이 새만금만이 아니라 여러 곳이 있는데 이 본래 공항 하나 새로 짓는데 수십조 원의 국민 세금을 쳐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 발전을 유도한다는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에 항상 이용되는 아주 선호 품목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 곳곳에는 거의 개점 휴업 상태의 공항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여객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이 15군데인데 그 중에 11곳이 적자입니다. 그중 양양, 무안, 울산, 여수, 포항 이 5개 공항이 해마다 각각 평균 200억 내지의 200억 전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50%, 일자리의 5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고령화 현상으로 지방도시는 지금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거기다 또 고속도로는 끊임없이 더 길게 확장되고 고속철도 운행도 더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좁은 이 남한 땅덩어리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닐 구석이 없어요 이제. 근데 그런 속에서 새만금을 비롯해서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서 여러 공항을 이렇게 각각 수십조 원씩 투자를 해서 짓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작년에 왔던 각설이 타령입니다. 이런 메가 프로젝트가 도움이 되는 것은 결국 도움이 된다면 오직 토건 대지역과 공약 장사하는 정치인들 뿐입니다. 그 지역의 어부들, 농민들은 다 그 새로 만들어진 간척된 곳
만들어진 공항 이런 것 때문에 다 고향을 잃고 집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었던 무안공항 근처에는 철새 서식지가 4곳이 있었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잘못 지어진 공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는 철새와 함께 수많은 생명체가 더 많이 서식하는 장소로 조류 충돌 위험이 무안공항의 650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새 사람 행진단, 이분들이 지난 8월 12일 전주에서 출발해서 260km를 걸어서 9월 8일 서울 행정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 행진에 함께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9월 11일, 9월 8일에 그 세 사람 행진단이 행정법원 안에 도착을 했는데 9월 11일, 사흘 후인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국민소송인단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 신나게 박수 치시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2년 전 2003년 3월 28일부터 22년 전에 새만금 개발 중단을 호소하며 새만금에서부터 청와대까지 5채 투지로 삼보일배를 하셨던 문규현 신부님과 수경 스님의 그 고행이 이 나라 법조인들의 사고를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 세월을 두고 새만금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오신 모든 분들, 생태를 사랑하는,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평화주의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